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기하는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관련 내용입니다. 훈민정음의 글자 원리로 일본어 표기를 제시하고요. 일본인들이 이러한 훈민정음의 글자 원리를 이해한다면 지금의 일본인들의 언어 수준이 아닌 한 단계 향상되는 글자 표기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일제강점기에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를 훼손했던 일본인들의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필요할 것이고, 얼마나 훈민정음 표기가 유용한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5년 10월 9일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한글 영어를 출간하면서 영어 발음을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했다 라는 주제로 제시를 했고요. 그 후로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경에 제가 일본 대사관에 제 책을 전달하면서 일본어 방식을 훈민정음에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표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몸을 움직여서 일본에 가서 시장 조사와 수요자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아들, 딸, 사위 1년에 걸쳐서 자기들 월급을 모아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했네요. 자, 7월 중순경에 제가 이제 일본 가서 일본어 방식, 어떤 원리로 일제강점기에 훈민정음을 훼손했고, 그리고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할 생각입니다. 시장 조사가 우선이겠지요. 직접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훈민정음의 일본어 표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리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외국어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일본어는 근본적으로 순수한 일본인들의 언어가 있겠죠. 그들의 언어도 존재했을 것이고 한국어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보다시피 일본인들은 정말로 외국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발음은 엉망이지만 어쨌건 일본인들은 외국어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영어의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발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어에는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역사적으로도 존재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어는 다양한 언어들의 소리를 자기들만의 소리내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례들인지 제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각각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제시하는지 그 사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와 같은 대부분의 글자는 음소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소 글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소리를 그냥 가로쓰기 단 하나의 원칙으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훈민정음은 이러한 음소를 모아서 소리 호흡 단위로 표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어는 음절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소 글자와 음절 글자에 커다란 강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일본인들이 쉽게 건너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인 특유의 발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소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소리 중심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역사상 인류는 많은 문자 변환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어를 한글 표기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표기했을 때 왜 그랬느냐? 인도네시아어, 즉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는 1900년대 초에 문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알파벳을 사용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어를 보시다 보면은 처음으로 소리 표기가 한어 병음이라 그러죠. 알파벳 기호를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900년대 초에 주유강이라는 학자와 선교사들의 힘, 이들의 언어 표기 원리를 제공해서 한어 병음이 등장했고요. 오늘날 일본에 가보시면 많은 거리의 표지판 같은 것들 역시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이 전 세계 어느 지역에 가건 표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문자의 변환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알파벳보다 더 뛰어난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과거, 이처럼 한글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글자, 세종대왕이 남겨준 글자를 현대화 과학화라는 명목으로 일본어 방식의 표기로 변형시켜서 오늘날의 많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가 이러한 데 존재하게 되었죠. 또한 일본인들이 우리말에 있는 어떤 단점 혹은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국외음화, 두음법칙 이러한 우리 국어책에 나와 있는 많은 언어 원리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말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표기의 정당성의 일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례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계속 올려놨고요. 이러한 국외음화라든가 두음법칙의 원리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말에 맞는 것 같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현실은 언어를 살펴보면 당연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말 표기에서 정당성보다는 일본어 표기의 정당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센치, 길이를 재는 단위가 센치. 한국인들은 센티라는 발음을 하지만 일본인들은 센치라고 합니다. 이런 국외음화를 하는 거죠. 일본어가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서 언어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말과 일본어의 관계, 그동안 많은 언어학자들 책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일본어가 이러한 언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글자 표기에 정확한 그 소리하고 일치시켰느냐, 그 문제 해결책을 세종대왕은 제시했고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어라든가 다른 언어에서는 등장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이라는 분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경상도 발음을 보면 경상도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재명 이 발음보다는 이재메이, 제메이 말이야, 제메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이라고 명 발음을 메이로 발음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관심 깊게 보시고요. 뒤에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리제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다양한 소리로 제가 표기를 해봤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도 하고 북한에서의 현재 표기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일본 뉴스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명이라는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여 발음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명, 미영, 물론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여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 대신에 명, 이재명 이런 식의 발음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음도 하는 경우도 일본인들에게 있어요. 여 발음을 이제 조금씩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소리를 어떤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가? 제가 경상도 사투리도 표기했고요. 북한에서 표기하는 방법도 표기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바로 이런 모든 소리를 변경되었더라도 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경상도에서 제메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운명, 명이 들어갔죠. 유명,
여기에 명이 있습니다. 명치유신. 그러면 일본인들은 이 소리들을 과거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다 다른 소리지만 여기를 보시면 똑같은 글자 메이 발음이 있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발음이 운메이, 유메이 이런 식으로 메이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법칙성이죠. 자, 이제 일본어는 한국인들이 역사상 언어 전례를 했겠죠.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발음들을 훈민정음과 같은 글자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받침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발음에서는 명 발음을 못하고 그냥 메이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에서도 사투리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언어의 역사를 볼 때 세종대왕 창제 이전에 한국어 발음이 일본에 전래됐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훈민정음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전래했을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히라카나나 가타카나와 같은 발음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글자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영어가 오늘날 일본어에 들어가면 일본인들은 그 발음을 일본어 방식으로 합니다. 이재명이란 발음을 일본인들이 메이 발음을 하거나 좀 더 변화돼서 오늘날에는 명 발음에 가깝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 원리는 어나 여 발음이 일본어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일본어 뿌리는 한국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음운 원리를 찾아내면 명확히 보입니다.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리 변화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글자로 표기하면서 제시된 소리는 변화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어는 어떤 면에서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소리들의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 소리들을 정확히 다른 소리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대표적인 사례로 비읍, 피읍, 그리고 영어의 F 받침을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소리들은 제가 일본어 뿌리는 한국어라는 동영상을 비롯해서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8이라는 한자어 8이라는 숫자가 일본인들은 하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소리죠. 여러분 귀에 같은 소리로 들리세요? 숫자 8, 8. 이걸 하치라고 한다. 8하고 하치하고 전혀 다른 소리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같은 소리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어는 당시에 비읍, 피읍, 히읗을 구별하는 원리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소리를 구별했고요. 비읍과 피읍, 히읗이 각각 명확히 다른 소리고 글자가 다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되돌려서 삼국시대나 고려 이런 시기에 일본의 한자어 발음이 전래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그 발음을 8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 발음하고 다릅니다. 중국어에서는 빠 이런 발음이 되죠. 중국어는 다음에 제가 중국어 표기할 때 정확한 발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8이라는 우리 한글 발음의 표기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8 발음, 중국인들의 빠 발음하고는 다르죠. 자, 8 발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훈민정음에서 받침 표기까지 제가 제시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8,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받침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호흡입니다. 한국인들이 와서 일본인들에게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8. 그럼 일본인들 귀에는
팔이 구별돼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받침 소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세종대왕이 받침 표기 원리를 했기 때문에 팔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만 팔이라고 들으면 일본인들 귀에는 이 피읍이 히읗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 증거는 다른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피읍이 히읗이 될 수도 있다. 피읍과 히읗이 다른 소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보시면, 자, 피읍이 히읗으로 되는 거. 여러분들 비읍이나 피읍은 일본어를 공부할 때 히읗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많은 소리가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아 발음은 일본어에서 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요. 그러면 하 나가고 받침으로 리을 소리를 낸다. 일본인들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뭔가 거기에 소리가 있는데 저걸 뭐라고 표시를 하지? 팔. 자, 팔. 이 피읍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하 소리로 들렸고, 이 소리가 일본어에서는 새로운 뭔가 소리가 있어.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하치라는 이 글자 표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침 리을은 치읓 계열의 소리로 바뀝니다. 8이라는 숫자가 하치가 되듯이 그렇지 않으면 츠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어 표기를 할 때 치읓을 되살렸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초금으로 시옷으로 표기하는 그 소리가 실제로는 치읓으로 표기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보면 팔이라는 소리를 일본인들 귀에는 하치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날에도 그 증거 자료를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영어 발음에서 어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어를 못 받아들여요. 어가 없단 말이에요. 여, 모음 어와 여 소리를 구별해내는 귀가 없고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던가 다른 모음으로 바꿉니다. 일본어는 모음도 5개밖에 없어요. 아, 에, 이, 오. 이 모음 공부를 할 때 정말 당황스러운 게 모음이 몇 개야 그러면 아에 이, 오 라고 주장하는 거나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음 어는 어디로 갔습니까? 모음이 뭐야 그러면 아에 이, 오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는 어디로 갔습니까? 은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어 모음일 뿐이에요. 일본어에 있는 모음이 5개. 아에이오는 우리말 모음이 아닙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굳어져 온 거예요. 모음 아니잖아요. 또 더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인들은 어 발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도 없잖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 명 발음을 메이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어 발음이 없는 거예요. 여도 없고. 그래서 다른 소리로 모음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황스럽다. 뭐 그럴 수가 있나 언어가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일본인들처럼 발음합니다. 껴입는 옷을 잠바라고 발음하잖아요. 점퍼 이 발음 대신에 잠바. 그 다음에 센터 이 발음 대신에 센타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발음을 좀 바꾸는 거예요. 펌 대신에 파마. 뒤에서 또 한번 그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어에는 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발음 RUNNING를 읽어보라 그러면 running 이렇게 발음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한국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running 이렇게 한다면 이상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언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란닝그 이 발음을 왜 그런가 하면은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어에 어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로 섞어서 음절 단위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에는
니은 소리, 그래서 이러한 받침, 이 글자 하나로 니은도 쓰고 미음도 쓰고 이응도 씁니다. 받침 소리. 어찌됐건 한글에서 받침 란처럼 보이는 이 글자를 두 개의 글자로 이렇게 만들지요. 란. 그 다음에 니 발음을 하고요. 똑같이 이제 니은이었던 거 여기서는 이응 발음을 합니다. 자, 보세요. n도 그대로 갖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쥐가 남았네요. 소리 글자를 표기하는 게 일본어에서도 기본입니다. 근데 앞에서 받침으로 이응 소리를 메이처럼, 명에서 메이처럼 하듯이 받침을 표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에 더욱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란닝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 란닝그를 더 웃기는 게 당황스럽죠. 일제강점기에 두음 법칙이라는 걸 또 만듭니다. 한국 사람은 두음 법칙을 해야 된대요. 리을을 니은으로 바꿉니다. 그게 언어의 원리라는. 아니, 누가 갑자기 화가 막 나. 어쨌건요. 그래서 난닝구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맨 앞에 리을 소리를 못 내. 못 내기는 왜 못 내요? 다 내는데. 자, 어찌됐건 그러한 두음 법칙이라고 만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막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난닝구라는 발음이. 여러분들은 난닝구라고 발음하겠습니까? 러닝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훈민정 창제 원리로 R은 모음이 섞인 소리 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소리 냈고요. 이 기호는 받침 이응으로. 따라서 이 소리 원리를 적용하면 running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running이라는 발음과 running라는 발음이 같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팔이라는 우리말이 일본어에서 하치가 되는 거 설마 하겠지만 그 원리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여 발음이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앞에서 제가 명 발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럼 영어에서 영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똑똑한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가 없습니다. 설마 그 소리겠느냐 하는데 양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인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어가 가진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어 고유의 특성입니다. 언어마다 가진 특유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신체적으로 입의 구조가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있었기에 이렇게 제가 어떤 언어 원리를 이야기하면은 낮춰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일본어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고 들리는 소리가 일본인들 귀에는 양그로 분명히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자 표기의 힘입니다. 알파벳을 가져와서 일본인들이 배우더라도 그 발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를 바꾸고 소리의 원리를 바꾸는 훈민정음의 글자 원리를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발음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발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분명히 일본인들도 그걸 자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영어와 일본어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PPT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핑을 하겠죠. 그러면 0이라는 글자에서 제가 이응 빼고 맨 첫 소리로 표기되는 이응. 원래는 세종대왕은 정말 뛰어난 언어학자예요. 이응 소리가 안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어에서도 뛰어난 표기로서 원래는 이렇게 표기해서 소리 없는, 소리가 안 난다. 이 부분은 첫 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받침 소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PPT로 이 글자를 타이핑을 하면, 자, 여와 이응을 치면 결코 이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글 워드에서는 가능해요. 한글 워드는 받침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벳은 음소의 가로쓰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타이핑을 해보세요. 여라고 할 때 이거 소리 안 나는 걸 빼고 이 글자를 타이핑한 후에 이응을 써보면 가로쓰기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글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알파벳의 체계를 담은 PPT 원리에서는 이 글자를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로쓰기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음소 글자인 영어 발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음절 구조이기 때문에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국어 학습이나 이런 거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 발음은 일본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발음되냐? A, 요, 오, 용,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용 발음은 최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명 발음이 메이가 되듯이, 혹은 요우가 되는 발음도 있고 오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쿄, 동경이라는 글자가 요우 발음처럼 혹은 오우 발음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자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일본인들의 경우에도 지금 표기하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는 어나 여 발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F 발음입니다. 이 발음을 들고 온 이유는 한국어와 일본어 공통적으로 F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발음을 받아들이냐?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F 발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소리길래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가 F 발음의 특성입니다. 이 소리를 일본인들은 히읗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피읍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P와 F를 한국인들 귀에는 구별하기 어려운 소리가 돼서 피읍이라는 걸로 공통으로 쓰고 있죠. 엄연히 다른 소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일본인들의 경우 피읍을 히읗으로 받아들였다, 비읍을 히읗으로 받아들였다, 이 원리하고 같습니다. 영어의 P와 F를 우리는 피읍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인들은 히읗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일본인들도 피읍 계열로 보면서 표현하는 경우도 접하게 됩니다. 자, F 발음과 P 발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F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F 소리를 제가 맨 앞에 제시한 글자 표기에서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표기했습니다. P는 피읍으로 하고 F를 이렇게 표기하면서 서로 다른 소리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이제 F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일본어 발음,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F를 히읗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히읗 계열의 소리, 하해, 히호, 후, 이 정도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 발음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인들은 웨이퍼로 대부분 발음을 합니다. 웨이퍼라는 발음을 하죠. 그리고 이 소리를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활용하여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표기가 됩니다. 글자를 읽는 방법은요, wafers,
F 발음할 때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fur 한 후에 시옷 소리를 흘리는 방법입니다. wafers라는 이 발음이 일본인들 귀에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웨하스로 들립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우리는 그 일본인들의 발음을 따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심어놨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만든 뛰어난 글자 표기 원리를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F 발음을 대표적으로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눈에 떡하니 우유 후레쉬 밀크 이게 딱 F 소리를 F를 히읗으로 하고 있죠. 일본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wafers 한국인들 분명 제가 이렇게 글자 표기를 해놓으면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웨하스라고 들린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라면 훈민정음의 글자 원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면서 서무문이라고 하죠. 맨 앞에 감사를 표하는데 일본인 등장합니다.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 조선어 표기법이라고 했고 국어 표기법, 일본어 표기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한글에서. 그러면 일본어 표기법에서 어떤 원리로 훈민정음을 제가 훼손했다고 하느냐면은 받침표기 제한입니다. 여러분들 외래어 표기법에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만 사용합니다. 누가 그렇게 제한을 했냐고요. 일제강점기에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받침표기를 과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다 해야 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받침표기를 제한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는 7개로 제한을 했고요. 이 표기법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국어 표기법, 이거 일본어입니다. 국어라는 게 당시에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불렀으니까요. 제 4항에 보면 제가 앞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이 글자를 이야기했죠. 이 글자를 니은, 미음, 이응 일본어를 글자 하나로 이렇게 돌려막게 하죠. 일본어는 바로 이 3개의 받침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초금이라고 했죠. 초금에서는 기역, 시옷, 비읍 이것만 받침으로 한다. 자, 니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들어가 있죠.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우리말 표기가 아닌 외래어고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리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훈민정음의 다양한 소리 표기 원리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글 현대화 과학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은 이러한 소리들을 음파 분석을 해보면 음절, 소리 호흡의 단위로 나눕니다. 그러면 모음 하나는 모음 하나 이 기본으로 소리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한국인들의 받침 소리로 생각되는 소리들이 앞에서 제가 메이 발음에서처럼 또 다른 소리로 만들어 버려요.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을을 표기하죠. 영어에는 없는 소리. 여기 보시면 전부 받침으로 표기해야 되는 그 글자들이 세종대왕에는 받침으로 표기했겠지만 전부 을을 붙입니다. 이렇게. 스토브, 비프, 스무드 이런 식으로요. 받침 표기 제한을 하면서 그러면 받침의 다양한 소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소리는 어떻게 할까요? 붙여서 해. 그래서 2개의 음절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음절이었던 걸 이음절, 두 개의 음절로 만들면서 소리 호흡이 길어지게 만듭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완벽하게 일본어처럼 닮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소 글자와 음절 글자, 사람의 소리는 세종대왕은 하나의 호흡, 이 호흡과 이 호흡이 연결되면서 음절이고 이 호흡의 하나의 글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어 GOD가 왜 받침이 디귿이 아니고 시옷이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디귿의 소리로 인식을 할 것입니다. D와 디귿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의 D는 우리말 디귿과 다릅니다. 목젖이 울려요. 영어에서는 기름진 소리, 조금 느끼해 보이는 소리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 목젖이 울리는 유성음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D도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말 디귿과 굉장히 유사한 소리죠. 이 소리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디귿 받침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앞에서 초금에서처럼 시옷 바꿔버리면서 디귿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법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에 적용했던 것이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이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다양한 소리들 모두를 표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확신을 가졌고 30년 전에 제가 바로 그 원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06년, 2008년 이렇게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표기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일, 그리고 돈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비로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얼마나 더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미쳤다고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더라도 해보고 싶은 일, 그게 또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수출에 대한 시장 조사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제 마음은 정말로 이 훈민정음이 가진 기본 소리 글자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외국어라든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1995년 이래로 그대로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일본인들의 이론 체계와 일본어의 원리, 일제강점기에 해악을 끼쳐놨지만 그들을 이겨내는 이론과 체계로서 일본인들에게 성찰의 기회도 주고 훈민정음이 얼마나 뛰어난 글자 표기 원리고 그리고 이러한 표기 원리를 일본인들이 사용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소리들에서 그 뜻을 파악하고 함께 의사소통해 나가는 과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해나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기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일본에 가서 또 다른 진출의 기회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